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세상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 벌어지면 삶의 희망을 마주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충격이 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받아 완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답니다. 그럼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반전을 거듭하고 스릴러 영화 뺨치는 거대한 사건이랍니다. 시작해볼게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아내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아내가 저희 회사 대표와 지인이어서 회사 내에서 여러 번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가 먼저 제 연락처를 묻고 데이트를 하자고 일렀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어 4년 가까이 연애를 했답니다. 저와 아내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권태기가 와서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별 통보가 아닌 결혼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야, 우리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게 되면 애정이 식을 일 없을 것 같아. 어? 결혼하자고? 상상도 못한 고백을 들어서 조금 난감하네. 그리고 당신은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상우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평생을 통틀어 나를 이만큼 사랑해본 남자도 자기뿐이야. 자기는 대체할 수 없는 남자야. 아내의 말을 듣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비록 권태기이긴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건 여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의 말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나도 당신만큼 사랑한 여자는 없어. 앞으로 그 이상 사랑할 여자도 당신뿐이고. 서로 마음이 통한 저희는 3개월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더 큰 집을 원해서 아내의 돈을 더 많이 써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경제적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한 번도 그걸로 불만을 갖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4년을 사귀었는데도 신혼부부가 되니 새로 시작하는 연인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매일같이 달콤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며 지냈답니다. 거의 6개월 동안은 서로에게 애틋하기만 할 뿐 작은 말다툼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아내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신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아내는 저에게 냉랭해졌고 자주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퇴근하고 일찍 왔으면 청소랑 빨래 좀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 빨래 냄새 나니까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말했지. 그럼 당신은 왜 집안일에 손도 안 대는 건데? 참, 웃긴다 당신. 나는 사업하잖아. 당신보다 돈도 훨씬 잘 벌고 이 집의 절반 이상은 내 돈으로 읽어진 거 몰라? 게다가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는 거야? 보기보다 당신 눈치가 없네. 어디 가서 나 같은 아내를 뒀다고 말해봐. 다들 바닥에 납작 기어서 살겠다고 말할걸?
그래, 당신 잘 나가는 거 알겠어. 하지만 밖에 나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분담해서 살림하면 안 되겠어? 안 돼. 내가 생활비 더 많이 내니까 당신이 다 해. 결혼 초에는 내 말 잘 듣더니 요즘은 반항적으로 나온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시킨 거나 하시지. 가사 일은 뭐 돈을 덜 버는 쪽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사랑해서? 아이고, 사랑 그게 뭐 밥 먹여줘? 당신이 내 돈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왜 발전이 없는 건데? 천년만년 중소기업 대리로 살라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어서 대충 다니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그렇게 날 무시하면 당신 기분이 좀 나아져? 그만 좀 징징대고 집안일이나 좀 해. 그렇게 항상 지는 건 저였습니다. 아내가 월급쟁이인 저를 매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데 뭐라 반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 비해 아내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 부부싸움을 이기는 건 불가능했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6개월이 지나고 예민해진 아내가 각방을 쓰자고 제안해 그녀를 안아보는 날이 아예 없었죠. 전 이 시기만 잘 버티면 전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데이트를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회사에서 상간남과 다정히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당신 뭐야? 이 남자 누구인데 손을 잡고 나오는 거야? 자기가 여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온 거냐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그것도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라니. 그냥 직원이랑 장난치다가 손 좀 잡은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설치고 난리야. 아내가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남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엠마, 네가 말해봐. 너 내 마누라랑 무슨 사이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거야. 그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대답에 흥분한 저는 곧장 주먹을 날려 넘어뜨렸고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가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젊은 놈이랑 바람났으니 내가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어? 언제부터야? 나랑 갑방 쓰자고 했을 때부터지? 여보, 흥분 좀 가라앉혀봐.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무슨 얘기? 바람핀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짓거리기라도 할 생각이면 집어치워.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바람 피우는 남자도 별거 없네. 겨우 부하 직원이랑 놀아놨냐? 미안해 자기야.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야. 얘랑 깊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몇 번 데이트만 한 게 전부야.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 한 번씩 피운다잖아.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살면서 바람 한 번씩 피운다고? 누가 그때 할 소리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니 끝까지 뻔뻔하구나. 이번에도 돈 많이 버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어떡하지? 이미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거든. 나랑 이혼하고 돈 잘 버는 당신 마음대로 연하들하고 연애하면서 살아. 아내가 뭐라 변명을 하는데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소름 돋는 순간이던지
아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된 아내는 울상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집 나가려고?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까 뭐 못 들었어? 내가 허튼 소리 하는 줄 알았나.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라.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폭발할 것 같으니까. 자기야, 그러지 말고 대화로 풀자.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지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까 걔는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사는 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이혼하자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왜? 나를 갖기는 싫고 남직은 아까웠나? 아니야. 그동안 당신한테 냉랭하게 대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건 진심이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헛소리 작작해라. 나 없이 못 산다는 여자가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각방까지 쓰냐? 게다가 남편을 종처럼 부려먹기나 하는 당신하고는 더는 못 살아.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난 당신처럼 더러운 여자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저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 이혼 도장 찍고 각자 재산 챙겨서 찢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야, 진짜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어이구, 잘난 사업가께서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비는 거예요? 왜요? 당신 소유물이 하나 없어진다니까 아쉽게라도 했나봐? 소유물이라니.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란 말이야. 아내는 엉엉 울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됐어. 이미 버스 떠났어. 야, 이 사람아.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야. 그만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훨씬 나아. 차갑게 대답하고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오자 아내가 제 뒤를 졸졸 따라 나오며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마.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애원하듯 저를 붙잡으려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니? 내가 당신 곁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이혼하자니까 미칠 것 같아. 난 당신하고 못 헤어져. 제발 용서해줘. 너 같으면 용서하겠니?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당신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을게. 당신에게 명령하는 말투도 고칠게.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게.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이혼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동안 아내에게 짓밟힌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복수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이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애걸볼 거라니 이번 일은 눈 감아줄게. 하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할 테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한테 100배, 1000배 잘해서 만회하도록 할 거야. 그렇게 저와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짐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저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야, 당신이 밥도 할 줄 알아? 이 반찬들도 전부 다 당신이 한 거야? 그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음식을 꽤 한다고. 앞으로 매일 내가 당신 아침 저녁을 차려줄 테니까 기대해.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할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지만 아내는 제 예상과 다르게 석 달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었고 가사일도 혼자 다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을 회복하면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저와 같은 방을 쓰자고 여러 번 유혹했는데 제가 매번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더럽고 불결한 아내와 함께 자고 싶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번의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고 집안에서 갑이 된 느낌으로 지내니 어느 정도 지난 날들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아내에게 통보하기로 했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이혼 서류 한 장을 챙겨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용서를 빌 만큼 빌었잖아.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자 당장은 이혼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알겠어. 앞으로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을게. 다정하게 굴 테니까 그만 좀 울어. 정말이야? 그렇대도. 그러니까 그만 울고 밥 먹자. 그럼 오늘부터 나랑 한방 쓰자. 명색이 부부인데 언제까지 갑방을 쓸 거야? 저는 안 된다고 말하려다 조금 전 오열한 아내가 또 울음을 터뜨릴까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오늘부터 안방에서 같이 자도록 할게. 정말이지? 고마워 여보. 결국 저녁 식사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오랜만에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미리 준비라도 했는지 빨간 조명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놈도 어쩔 수 없더군요. 남자는 다 똑같다더니 본능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어찌나 사랑스럽게 보이던지 참지 못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다시 신혼부부가 되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할 때보다 애틋한 감정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전에서 일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출장이 잡혔다며 2박 3일로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던 때라 제가 놀란 듯이 말했죠. 뭐? 3일이나 당신이랑 떨어져 있으라고? 그건 안 될 일이야. 나 회사에 휴가 신청하고 자기 따라갈래. 아이, 어린애처럼 왜 그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당신 없이 사흘을 뭐하고 보내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당신이랑 이혼했더라면 엄청 후회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지금은 여보랑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야.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사흘 동안 꿈에서 만나자. 으이구, 이 귀염둥이. 제가 애교 떨듯 말하자 아내는 제보를 꼬집으며 출장 다녀와서 실컷 보라며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결국 아내는 저를 두고 출장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저는 회사와 집에 오가며 그저 그런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얼마나 반갑던지 한참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한 달 뒤 저희 인꼬 부부에게 또 하나의 사랑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계획을 가진 적이 없어서 갑자기 생긴 이세에 얼마나 기쁘던지 몇 날 며칠 동안 행복의 비명을 질렀네요. 병원에서 임신이 맞대? 그럼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는 거 맞지? 와, 믿기지가 않아.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사실 나도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을 땐 자기처럼 믿기지가 않아서 병원을 갔다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실감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초음파를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당신 아이를 직접 보라고. 그럴까? 와, 벌써부터 설렌다. 그리고 난 우리 아이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예쁘니까. 에이, 자기랑 나랑 반반씩 닮아야지.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는 엄청 예쁠 거야.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라고. 저는 남들이 보면 호들갑을 심하게 떨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임신된 날짜를 말해주는데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살펴보니 아내가 임신된 날이 출장을 떠난 날과 일치했거든요. 물론 아내를 믿긴 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임신 날짜가 조금 이상해. 당신이 출장 간 날이네? 우린 그때 떨어져 있어서 임신이 될 리가 없잖아. 뭐야? 그래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임신된 날짜가 이상하잖아. 아무리 우리가 부부관계를 많이 하지만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임신이 되었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바보야. 임신 날짜는 의사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데 거의 정확하다고 그랬어. 아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신이야? 하나님이냐고. 아기가 며칠 몇 분에 생겼는지 다 알아맞춘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런가? 그래도 날짜는 맞추지 않나? 아니거든. 당신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난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 물론 과거에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나에겐 당신 말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날 좀 믿어줘. 아내는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듣자 제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꺼내서 당신 기분을 상하게 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괜찮아. 그 정도 의심은 얼마든지 해도 돼. 내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는데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원한다면 나중에 아기를 낳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하자.
아니야. 그렇게까지 당신을 못 믿지 않아. 당신과 나 요즘 열렬하게 사랑했잖아. 자기가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지. 미안해, 여보. 이제야 믿는 거야? 그렇게 미안하면 얼른 안아줘. 그렇게 제 의심은 거두어 버렸고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뜬 목소리로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습니다. 우리 애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 자기랑 내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지을까? 그것보다 애기 용품부터 미리 사야 할까? 벽지도 앙증맞고 귀여운 걸로 바꿔야겠지? 여보, 하나씩 말해. 아빠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당연하지. 난 최고의 아빠가 될 거라고. 물론 최고의 남편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줄 거라고. 고마워, 여보. 나도 지금보다 더 잘해서 당신에게 예쁨 받으면서 살 거야. 이에 질세라 아내에게 회사를 쉬라고 일렀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자기야,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 정도만 하고 집에서 태교를 하는 게 어때? 어차피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들 다 잘하지 않아? 나더러 집에서 놀라고? 물론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지. 그런데 나 겨우 임신 4주차야. 남들이 보면 호들갑이라고 욕할걸? 감히 누가 욕을 해. 내 마누라가 태교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흉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임신 초기가 더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 당신 나이가 40이 넘어서 조심해야 한다고도 일렀고. 하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남들보다 2배는 조심해야 하긴 해.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가진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했지. 노산이니 조심하긴 해야 할 거야.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먹고 해야겠다. 여보가 나 먹여 살려줘야 돼. 그래.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 월급이 많진 않지만 당신을 위해 싹 다 써버릴 테니까.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나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이를 가질 걸 그랬어. 나도 이렇게 기쁠 줄 상상도 못했어. 난 애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 아무튼 애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다. 나도 그래. 우리는 진짜 하늘에 맺어준 짝이 분명하다고 매일같이 느낀다니까. 아내는 제가 퇴근할 시간만 되면 먹고 싶은 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질색이었던 아내가 치킨과 피자를 얼마나 자주 찾던지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자 아내의 배는 제법 크게 불러왔고 저의 기대와 기쁨도 크게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못하도록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고 아내를 씻겨주기까지 했네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얼마 뒤 조금 걱정되고 놀랄만한 일이 생겼네요. 평소엔 아내의 핸드폰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의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아내의 핸드폰을 열게 된 거죠. 저는 잠들어 있는 아내의 사진을 여러 번 찍으며 배시시 미소를 지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아내의 사생활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아내를 믿고 있었지만 과거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통화 목록과 문자함을 열었더니 수상한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아내의 사진을 볼까 하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예전에 바람 피었을 시기에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용서하긴 했지만 그 사진을 보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아내에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핸드폰에 바람 피웠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던데. 뭐? 자기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니, 당신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핸드폰을 열었다가 우연히 본 거야. 혹시 나 몰래 만난 거야? 아니면 그 남자를 잊지 못한 건가? 여보, 핸드폰 열어본 건 뭐라 안 할게. 그리고 난 아직 그 남자 사진이 남아있는지 몰랐어.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그 남자를 몰래 만나거나 잊지 못했다니. 정말 말도 안 돼. 그 남자는 당신에게 걸렸을 때 바로 잘라버렸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 사진은 정말 까먹고 안 좋은 거야. 믿어줘. 그래? 정말 까먹은 거야? 당신 그때 이후로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건 아니지? 정말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절대 없어. 내가 미쳤다고 또 바람을 피우겠어? 그랬다간 당신한테 이혼당할 걸 뻔히 아는데. 난 당신을 잃을 짓은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줘. 사진은 당장 지울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배가 불러온 아내에게 그런 말을 물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돌리려고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아내와 같이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처럼 회사 출근길에 오른 저는 아침부터 안 좋은 조짐이 보였습니다. 늘 타고 다니던 버스가 파업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했는데 차가 밀리는 바람에 지각을 했답니다. 업무 시작 전부터 상사에게 한참을 깨지고 나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일하는 오전에 몸이 피곤했는지 코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년 만에 코피가 흘러 참 이상하다 싶었죠. 느낌이 좋지 않던 저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별일 없지? 왜 그래? 숨을 왜 헐떡거리고 있는 거야? 설마 진통 온 거야? 내가 지금 집으로 갈까? 아픈 게 아니라 요가하고 있었어. 텔레비전에서 임산부 요가가 나오길래 따라하고 있었지.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난 또 무슨 일 있나 해서 깜짝 놀랐네. 밥은 먹었어? 먹었어. 자기는? 나는 속이 좀 안 좋아서 건너뛰려고. 당신 괜찮은 거지? 별일 있는 거 아니지? 그렇다니까. 오늘따라 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전화해 본 거야. 그럼 운동 마저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줘. 알겠어. 맛있는 점심 먹고 이따 저녁에 봐. 무리하지 마, 여보. 다행히 아내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침부터 일진이 좋지 않았던 날이라 업무 중 실수를 반복했답니다. 여러 차례 상사에게 혼쭐이 나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4시가 되었을 때쯤 2시간만 더 버티면 퇴근이라는 생각에 무사히 일을 마치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기 직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아내의 번호로 말이죠. 저는 불길한 마음이 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아내분이 화재 현장에서 구출돼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너무 놀란 저는
눈앞이 노래지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하길 집안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며 아내가 유독 가스를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나와 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결국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일어나 겨우 택시에 몸을 실었고 아내가 실려간 대학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30분 뒤 도착했고 저는 응급실로 들어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간호사가 저를 말리며 누굴 찾아왔느냐고 묻더군요.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을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어디 있죠? 어딨냐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아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리에 주저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뭔가 잘못된 거라고 도리질을 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경찰 2명이 나타났고 아내를 확인해야 한다며 영안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곳에 서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자 눈물이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안 돼,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일어나란 말이야. 진정하세요, 선생님. 한 사람을 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직 보호자고 확인 안 돼서 선생님이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잠시 후 아내 옆자리에 남자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 남자는 지난번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제 집에 함께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같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발견 당시 알몸이었어요. 안방 침대에서 같이 정신을 잃고 있었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그런 거냐고요? 유감입니다. 선생님, 소방관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침실에 있었고 가스레인지에 뭔가를 올려놓고 잊어버린 모양이랍니다.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가 집안에 퍼졌고 두 사람은 안방에 갇혀버린 거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른 이유로 남녀가 한 방인 알몸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히네요. 그 순간 저에게 일었던 슬픔은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고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오전에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숨을 헐떡거리며 운동 중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운동이 아닌 상간남과 그짓거리를 하다가 제 전화를 받은 게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제 화를 표출할 사람 둘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마음이 너무 슬펐답니다. 아이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내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맞는지 말이죠. 지난번 병원에서 알려준 임신 날짜가 정확하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워 상간남의 자식을 임신한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전 경찰들에게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형사님, 화재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건지 확실히 밝히고 싶어요. 부검을 의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외간 남자와 함께 숨졌으니 수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잘 압니다. 부검 의뢰해서 사연을 밝혀드리죠. 그리고 아내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보호자로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도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검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화재 현장인 집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집안은 모든 게 제로 남아있더군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영안실에 나란히 누워있던 아내와 상간남이 떠올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는 주체하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계속 바람을 피워온 것도 모자라 임신 중에 상간남과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며칠 뒤 아내와 상간남의 부검 결과가 나와 경찰서를 찾았는데 사인은 역시 유독가스의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 상간남의 아이였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실수하고 말았고 충격과 배신감에 허공에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나 몰래 계속 바람을 피웠던 거야. 그것도 모자라 상간남의 자식을 품고 내 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나면 그만이냐고. 당신이 죽은 건 모두 인과응보야. 난 당신 죽음에 슬퍼하지 않을 거야. 장례도 치러주지 않을 것이고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기로 하고 장모님에게 연락해 알아서 하라고 일렀습니다. 장모님 역시 상간남과 뱃속의 아이의 정체를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시고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죠. 결국 아내의 장례식은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화재가 난 집을 수습하려고 철거 사무실에 연락해 모든 짐을 치웠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다시 새 집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단장이 된 집은 그대로 팔아버렸고 아내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자문 변호사에게 말이죠.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를 잃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군요. 힘든 시간이요? 벌써 다 잊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제 아내가 바람 피우다가 죽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 속을 긁으려고 전화한 거면 당장 끊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김유경 씨의 유산 문제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유산이요? 네. 김유경 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운영하셔도 되고 회사를 매각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남편인 선생님께 유산이 돌아가는 것이니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아내의 모든 유산을 제가 인계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까지 말이죠. 이에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겠다고 일렀고 회사 운영 따위는 하지 않을 테니 돈으로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아내 유산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30억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키웠는지는 몰랐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토록 아내를 비관하고 미워했는데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좋지 않던 감정들이 사라졌네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 구한 직장을 그만두고 말이죠.
큰 돈이 생겼으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행부터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큰일을 당하기도 했고 큰 상처를 입기도 했으니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 인적이 드문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새로 시작할 제 인생에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도록 미웠지만 돈이 주는 만족감이 제 상처를 덮어버리기도 했고요. 얼마 뒤 저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음과 공해가 없어 마음의 안식이 되는 곳이었죠. 게다가 여기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 역시 서울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 호주에서 약소하게 결혼을 하고 부부로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충격적인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제대로 느낄 만한 이야기죠. 결말은 항상 그렇듯이 죄는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속이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